네, 여야가 오는 30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본회의를 열어 한중 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합의했지만 해결해야 할 쟁점들이 여전히 남아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그런가 하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조문 정국이 끝나자마자 새누리당은 공천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다시 고개를 들 조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문안박 연대를 놓고 개파 간 입장차로 집안 싸움이 본격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정치권 흐름, 고려대 박태우 연구교수, 동국대 김철근 겸임교수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박 교수님. 네네. 지금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이 한중 FTA 비준 동의안입니다. 국회 본회의 30일 그렇습니다. 처리되겠느냐. 네네. 일단 여야가 30일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뭐 이런 보도는 나오고 있는데 네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국민 여론은 이번에 이거 만약 야권에서 30일도 처리를 안 하고 더 끌면은 야권한테 큰 아마 좀 철퇴가 가해지지 않을까. 이 정도로 지금 민심이 안 좋습니다. 이게 지난 5개월 동안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 각 당에서 뭘 했는지 저도 좀 답답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법안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국민들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든지 지금 올해가 가기 전에 비준 동의안까지 다 끝내는 절차를 해야 되는데 그 데드라인이 30일이다. 물론 야권은 뭐 12월 2일까지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우리 정부가 아무리 빨리 이 비준 절차를 밟아도 20일 정도 소요되고 그러면 중국 정부는 우리 마음대로 되느냐고요. 중국은 뭐 최단 한 25일까지 보는데 그러면 언론에서 보도했습니다마는 하루에 관세 인하가 안 되는 경우에 올해 내년분 1, 2차 관세 인하가 안 되는 경우에 처리가 안 돼서 30일 날 손실이 하루에 40억, 1조 5천억까지 보는데 네. 지금 이렇게 일자리 법안이라든지 경제활성 법안도 처리가 안 되고 이런 부분도 막혀 있다고 하는 거는 정치권이 무슨 이유를 들어서 어떤 명분으로 해도 국민들이 설득이 안 된다. 물론 뭐 이해는 갑니다. 내년 총선이 있어서 야권의 입장에서는 뭐 저 호남의 농어촌 민심도 있고요. 또 진보 교육감들이 이런저런 뭐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지방교육청이 재정이 부실하니까 제발 좀 중앙정부에 내려보내달라. 이런저런 표 계산하고 연결이 돼 있지만 먼저 국가이득을 먼저 생각해서 처리하는 게 맞다. 굉장히 지금 그래서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31일은 처리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는 사람이죠. 네, 아까 저희 관련 리포트에서도 뭐 아까 지금 말씀해 40억 하루 40억 피해.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직접 언급을 했는데 김 교수님 그 야당이 만약에 동의를 안 한다 하더라도 새누리당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합니까? 이건 좀 절차적인 부분인데요. 일단 그 외통위를 통과해야 되죠. 근데 소관 상임위. 예. 소관 상임위가 외통위인데 외통위가 지금 현재 24명인데요. 네. 새누리당 23명인데 새누리당 의원 14명입니다. 그래서 60%가 넘고 있기 때문에 네. 단독 처리는 가능합니다. 그 60% 넘는다는 것은 소위 국회 선진화법 그렇습니다. 하에서도 그게 단독 처리 가능하다. 예, 얘기죠? 가능한 상태이기 예. 때문에 그 외통위를 통과를 하게 되면 본회의 이제 그 부의가 되는데 본회의에 올라오면 정의화 국회의장은 아마 그 상정을 할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 상정도 여야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근데 이제 그 상임위를 통과하면 예. 또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그 아마 그 정의화 의장이 지금 계속 언론에 대고 조속히 처리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 30일 때문에 처리해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말씀 그런 얘기를 상황이기 했죠. 때문에 이미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우선 저는 이것이 좀 문제일 것 같아요. 그 지금 농어촌 지역, 그러니까 일면 피해 보존 대책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 피해 보존 대책이 그래도 지금 여당이 이런저런 안을 좀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FTA를 통해서 얻은 기업이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 일부를 떼내서 지금 그러니까 기업 이익 공유제 같은 걸 지금 제안을 하는데 네. 그걸 뭐 기금을 한 1,500억 정도를 조성을 해서 이걸 저 피해 그 보존을 하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피해 보존 대책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여야가 합의할 수 있을 걸로 보여요. 그런데 지금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게 지금 예산에 관련돼서는 누리과정 예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회법 관련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자. 뭐 이런 안들이 같이 그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물론 야당이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이런 연계 전략을 쓰지 않고는 야당의 입장이 전혀 관철되지 않는 이런 뭐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연계 전략을 써서 일괄 처리하려고 하는 야당의 모습이 별로 온당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한중 FTA 같은 경우는 그 규모가 한중 간의 교역 규모가 우리나라의 25% 정도 됩니다. 최대죠. 넘습니다. 그래서 예.
미국이나 일본의 교역량을 합친 것보다 더 많아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한 43억 정도, 연간 한 1조 5천억 정도의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그 발효되는 과정이 한 달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거의 지금 마지노선에 와 있거든요.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피해 보존 대책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면 한중 FTA하고 다른 국회법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을 연계해서 처리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다 얘기를 하십시오. 예를 들면 예산 관계도 누리과정 예산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지 않습니까? 공약이면 국고로 지원하는 게 맞는데 이걸 쟁점화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여론전을 펴시고 국민들에게 설득을 하십시오. 근데 왜 이걸 가지고 한중 FTA에다가 연계를 해서 다 못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보입니다. 지금 뭐 기업 팔기 이런 걸 좀 강하게 지적하셨는데 근데 제가 이제- 교수님, 네네. 요 연장에서 네네. 피해 보전 대책 지금 언급하셨잖아요. 예, 예. 김 교수님이 예. 뭐 연간 1,000억, 뭐 1,500억, 맞습니다. 매년이니까 뭐 10년 하면 뭐 1조가 넘을 텐데 무역이득 공유제라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야권에서 FTA 그 처리 조건으로 26개 법 및 조건을 다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역이득 공유제입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과 야권은 지금 한 1,000억 정도를 조성해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그런 분들에게 좀 이걸 어떤 방법인지는 추후 토의를 하겠습니다만 농어촌 농어촌 예. 피해자들 얘기할 거면 지원을 하자.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준조세 형식입니다만 어느 정도 좀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도 피해 보전 직불제를 좀 현실화하자. 지금 여권은 90%인데 이걸 95%까지 하자고 그러는데 야권은 100% 하자. 이런 거. 그다음에 농수산 정책자금 금리를 지금 중소상공인들은 3%대인데 여권은 2%인데 야권은 그것도 1%로 하자. 이렇게까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세 직불금도 인상을 해서 지금 한 40만 원, 25만 원에서 40만 원 선인데 여권은 40만 원, 야권은 100만 원까지 하자. 좀 야권은 아무래도 농어민과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이다 보니까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정부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거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여권도 큰 부담이 안 된다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합의를 해주는 것도 나쁘진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무역이득 공유제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쟁점이 좀 되는 게 선진국에서 이런 사례가 없어요. 그 기업들이 세금을 정당하게 내고 떳떳하게 국가의 제도와 틀 안에서 벌어들은 이득을 국가가 이래저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또 다른 하나의 준조세 형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서 조금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야권에서 피해보는 농어민들을 우리가 어떻게든 좀 손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에 의해 가지고 우리 한국 정치의 정서상 또 우리가 여기 유교 문화권이다 보니까 네. 서구 민주주의도 아니고 아마 그렇게 대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기금이 어떻게 지금 나온 거는 자율 기금인데 준조세 성격이라는 거는 사실상 강제성을 띨 수밖에 없다 그런 지적이시죠? 그럼 어느 기업이 그거를 그냥 내지 말라는데 어려운데 막 몇백억씩 내겠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울며 겨자 먹기는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그 준조세 성격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이렇게 보는 이게 거죠. 사실상 세금 감면 혜택을 주겠죠. 네. 그래서 기업만 이렇게 부담을 갖는 게 아니고 사실 정부가 직접 지원하기가 곤란하니 그런 형태의 어떤 그 방금 말씀하신 그런 방법을 지금 연구하는 걸로 보이고요. 사실 좀 저는 야당이 좀 웃긴다고 봐요. 지금 농어촌 그 피해 보전 대책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 농어촌 지역 국회의원 숫자를 안 줄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선거구제 얘기할 때는 비례대표를 지키고 농어촌 지역구를 줄여도 이거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를 않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이 오면 또 농어촌 피해 대책 때문에 예. FTA를 못 한다고 좀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농어촌 얘기 나오는 게 총선이 코앞이라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합니다. 네, 농어촌 표가 또 캐스팅 뭐 나중에 1, 2%라도 중요할 수 있잖아요. 굉장히 그래서? 중요하죠. 야권 아니, 입장에서는 뭐 절대적인 게 새정치민주연합의 호남의 농어민들한테 표를 못 얻는다? 예. 그거는 이제 서울에 있는 친척 표까지 연계돼 가지고 이건 총선 전략에서 ABC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 무리수를 주고 이런 국민의 큰 여론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지막까지 지금 여권을 압박하고 있는 거죠. 아니 이게 꼭 총선 전략뿐만이 아니고 예전에 이제 한미 FTA나 뭐 한칠레 FTA나 이럴 때도 농어촌 지역의 피해 부분에 대한 이런 대책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한중 FTA 같은 경우는 특히 그 피해가 클 걸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꼭 총선이 아니어도 이 부분은 반드시 대책이 필요한 건 사실이죠. 이게 사실 농민 문제만 나오면 야당뿐만 아니고 여당도 대놓고 반대하기 어려운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여야가 합의가 되는 것 같은데 그
박 교수님, 아까 전에 김철근 교수님은 강하게 좀 비판하셨는데 연계 전략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누리과정 네네. 얘기도 누리과정 아까 정정당당히 해라 뭐 그런 말씀하신 건데 네네. 다른 현안들도 있어요. 전월세 상환제라든지 이거는 사실 예산 현안도 아니긴 한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 지금 서민들이 네. 보통 지금 전월세 임대차법에 보면 2년으로 돼 있는 걸 좀 4년으로 늘리고 그리고 그 임대료 인상률을 좀 상한선을 정해서 네. 서민들을 보호하자. 이거하고 이제 다른 한 가지 사안이 뭐냐면 청년 채용 특별 촉진법 그래가지고 대기업까지 확대해서 공공기업 3%까지 한번 청년 채용률을 높여보자. 이 두 가지가 아마 큰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들이 지금 임금 피크제도 많이 실행하고 있습니다만 3%까지 아마 이 청년 고용을 확대하고 이런 부분은 많은 압박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전월세 이 문제는 사실은 이게 이제 민간 대 민간의 어떤 상행이라든지 거래 행위에 대해서 정부에서 공정 거래 차원에서 기준을 마련하는 건데 아무래도 우리 사회가 지금 경제적으로 지금 IMF 이전보다 더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경제 지식인 1000명이 선언을 했잖아요. 이 상태로 가면 우리나라 IMF보다 더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대다수의 세를 사는 서민들을 위해서 조금 좀 여유가 있는 집주인이나 건물 주인들이 이 정도는 양보하는 것도 우리 사회 미덕이 아닌가. 그래서 뭐 이거는 그렇게 비판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건 여권이나 야권이나 이거는 갖고 갈 수 있는 좋은 법안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그 지금 뭐 20여 개 연계된 안건 강론 하나하나 놓고도 사실 뭐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김 교수님 각설하고 30일에 제도적으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여건이 강행하겠습니까? 1일, 2일까지 하루 이틀의 여유가 좀 저는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합의해서 처리할 것 같아요. 30일에. 네. 예. 왜냐하면 다른 이 연계 법안도 어느 정도 계속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 크게 이제 몇 가지 점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누리과정 예산이나 이런 게 한 뭐 1조 네. 이상 이건 또 예산하고 관련된 문제잖아요. 정부가 얼마나 지원하느냐. 그런데 12월 예. 2일 날이면 예산이 자동 본회의에 상정이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 심의했던 안 있지 않습니까? 개수조정까지 다 맞춰서 그 안이 만약에 그 여야 합의가 안 되잖아요. 안 되면 정부안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은 야당이 더 불리한 위치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상황이어서 여야가 한중 FTA 부분은 좀 별도로 떼서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야당이 주장한 것 중에 굉장히 일리 있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건 그것대로 옳고 그름의 문제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고 그걸로 또 국민들에게 그 심판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 달 기한이 아니면 지금 당장 1조 5천억 정도 손실이 있다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야당이 발목 잡게 한다. 결국은 총선 때 가지 않습니까? 가면은 새누리당과 여당은 야당 발목 잡기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야당으로서도 그런 빌미를 줘서는 안 되거든요. 전략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30일 월요일에 여야가 합의 처리하지 않겠느냐. 그럴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조금 이제 국회 상황은 지금 한중 FTA가 워낙 커가지고 이 그렇습니다. 부분이 크고요. 이제 여야 당 상황이 조금 더 시끄러워지는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야당 얘기인데요. 저희가 아까 관련 리포트에서도 보도를 했는데 안철수 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내일 소위 문한박 연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다고 합니다. 어떤 카드를 내놓을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교수님? 안철수 대표가 지금 그동안에 제가 들으니까 많은 주위의 자문단들을 만나서 조언을 네. 얻었다는데 여러 가지 여론이 있는데 이제 이참에 한번 탈당해버리자 이거부터 해가지고 아니면은 좀 통합 전당대회 안을 좀 카드로 띄워서 협상을 해보자 등등등등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작 본인은 발표하기 전에 문재인 대표를 또 한번 만난다고 하니까 뭐 조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본인이 그거를 받는 조건으로 1000명 정도는 끌어안고 가는 그런 당 모습을 갖고 가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공동선대위를 구성할 때 문한박이라는 그런 영남 위주의 그런 모습보다는 호남까지 좀 끌어안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조금 틀을 키우는 그런 연대로 가자. 이 정도 네. 얘기를 하면서 이 전국을 빠져나가는데 결국 안철수 씨의 숙제는 뭐냐면 과거에도 보면 대통령 후보로서 지지율이 높이 나오다가 열심히 활동하고 뭐 청년들하고 이야기하고 다니다가 꼭 누구 손을 들어줍니다. 마지막에 본인의 주체적인 목소리는 다 없어지고 보조자로 항상 역할이 저행하고 네. 이번에도 당의 혁신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혁신안이 나올 때마다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그래 했는데 결국에는 받아들여진 게 없고 또 여기 문한박이라는 그 당의 당원 당규를 무시하는 어떻게 보면
입법적인 그런 인치 형태의 문안박 연대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날카롭게 나오기보다는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그 안에서 자기 몫을 찾으려는 그런 고민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 안철수 씨가 과연 얼마나 섰들력을 가지고 본인의 카드를 내놓을까. 그래서 결국은 천정배 씨 정도 같이 해가지고 호남까지 좀 끌고 가자. 이 정도 이상 나올 게 있을까요? 저는 그런 고민해보는 거죠. 크게 보면은 문재인 대표의 문안박 연대 제안을 받아들인 걸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안철수 씨가 지금 당내 지지 세력도 없고 지지 기반이 없는데 네. 본인이 안 한다고 혼자만 나가서 내년 공천이나 받겠어요? 혼자 무소속으로 출마할 겁니까? 정치 전 현실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본인도 살아야 되고 다음 대선 게임까지 연결해 놓으려면 판을 깨는 것까지는 못 가는 거죠. 안철수 세력이 지금 새정연내에 누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어려운 카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철호 교수님 의견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뭐 제3의 역제안이라 할까? 다른 카드가 가능할까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문안박 연대가요. 좀 네. 단어가 저는 좀 마음에 안 듭니다. 같은 당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새정치민주연합 내의 주요 지도자들인데 그 다 같은 당에 있으면 당연히 연대돼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미 상황이. 근데 마치 다른 세력과 뭐 이렇게 같이 하는 모양새인 걸로 보이는 게 좀 뭐 온당치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안철수 전 대표는 안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안 받아들일 것 같은데 우선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까지 본인의 혁신안을 쭉 얘기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우선 낡은 진보 청산을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부정부패와의 단절, 그리고 폭넓은 인재 영입을 주장을 했는데 지금 문재인 대표가 있는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과연 안철수 전 대표가 얘기하는 이 세 가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냐. 그러면 문안박을 했을 때 과연 안철수 전 대표가 얘기한 이 혁신안이 실천될 수 있는 일이냐. 제가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낡은 진보하고 단절을 하려면 우선은 친노 강경 운동권 어떤 문화 있지 않습니까? 이 문화가 청산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친노 강경 그 투쟁을 주도하는 이 세력이 당내 소수파가 돼야 됩니다. 그럼 소수파가 되려면 다음 총선에서 불출마를 하거나 공천을 못 받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제가 보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구조로 봤을 때는 이분들은 거의 대부분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리고 친노 다선 중진들이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5명이나 불출마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은 한 명도 지금 없어요. 그다음에 86그룹 이른바 486 세대가 정치를 한 지 20년이 넘었어요. 이미 이들 또한 당내 기득권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또한 뭐 불출마 선언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 이런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에 부정부패 단절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게 한명숙 전 총리의 대법원 판결 문제 있었죠. 최근에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전 열린우리당 의장을 했죠. 신기남 의원이 그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녀 노스쿨 문제로. 관련 문제죠. 예, 노스쿨 관련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그 단호함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 좀 주저하는 모습이 좀 그렇습니다. 비친 것 이런 같아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폭넓은 인재를 영입해서 중도 외연을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느냐. 제가 봤을 때 이 세 가지는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구조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주장을 해놓고 마치 문안박 연대를 해서 3분의 1씩 공천권 나눠먹게 하는 식의 그런 인식을 줄 수 있는 그 연대에 찬성하고 나가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단 대안으로 내세운다면 직접적으로 문재인 대표 사퇴를 촉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건 문재인 대표가 사퇴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단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어요. 왜? 지금 문재인 대표가 문안박 이거 하자는 것도 당헌 당규에도 없는 일이거든요. 그럼 사퇴를 하게 되면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 당연히 원내대표가 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럼 비대위가 출범을 하고 이 비대위에서 선대위를 꾸리게 될지 아니면 통합전당대회를 할지 이것은 비대위가 해야 될 몫입니다. 네. 그리고 그때 선대위에 또는 뭐 비상대책위원회에 문안박이 같이 들어오냐 마냐 이것도 비대위에서 해야 할 몫이에요. 근데 이것을 현행 당 대표께서 당헌 당규에도 없는 그리고 그야말로 그 교과서 전국 국정화 전국이 끝나니까 당내의 어떤 이견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본인의 대표 지위를 지키기 위한 시간 벌기 꼼수로밖에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견해는 왜냐하면 지금
야권의 이러한 그 침묵처럼 엉킨 정국이 개파간 이해가 총선 전에 조정이 어렵다고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결국은 마지막까지 피투기는 권력 추지를 하는데 안철수가 자기 이미지를 보존하고 차기를 보려면 아예 총선 불출마 선언하고 배구 정권을 해서 다음을 보는 게 맞다. 지금 거기 껴봤자 안철수는 또 이중대 역할하고 남 손이라 들어다 얻을 게 없다.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 많이 들어봤습니다. 제가. 내일 거부하고 뭐 총선 불출마 과연 뭐 그런 카드를 던질 것까지 모르겠습니다만 탈당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 그런 카드 너무 과도한 카드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거부를 한다면 말이죠. 그러면 현재 이런 내용 상태가 계속 총선 때까지 간다 뭐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겁니까? 계속 내용 상태로 있지는 않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그 문재인 대표가 계속 그 대표직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 된다면 지금 현재 밖에 천정배 무소속 의원, 박주선 무소속 의원, 그다음에 뭐 박준영 전 지사, 그다음에 김민석 뭐 전 의원 이런 분들이 신당을 추진하고 있고 그 신당이 지금 하나의 흐름으로 합쳐져 가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 당내에서 문재인 대표나 친노 다수파가 독주로 하는 상황이 된다면 이 당으로는 어렵다. 그럼 결국은 행동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그럼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전 대표가 내일 뭔가의 내용을 발표를 하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표가 다른 조치들이 없이 계속 기존의 주장을 네. 계속 해간다면 12월 2일, 3일이면 이제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습니까? 2일 날 처리되죠. 2일 날 예. 처리가 되고 12월 10일이면 정기국회가 끝납니다. 네. 이런 상황이 되면 아마 그 1차, 2차 정도로 나뉘어서 현역 의원들이 실제로 움직여서 신당에 합류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안박에서 해법이 마련되지 않는다. 그러면 참 야권으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일 텐데 그래서 요즘에 좀 더 부각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손학규 전 대표가 마침 또 이번 주에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전국에서 빈소에서 상주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여권의 이제 상도동계 인사들과 함께 손학규 전 대표의 역할이 좀 부각되는 거 아닐까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야당의 혼란이 수습이 안 되고 예. 친노 세력들의 그런 어떤 독단과 독선이 혁신위에서 녹아내지 않고 국민의 지지율이 20%대 초반에서 안 움직이니까 자연스럽게 당의 원로 중에서 구원투수로 나설 사람이 누구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손학규 전 고문의 합리성 그리고 온건한 진보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제가 수요일 오후인가 그 빈소를 갔었습니다. 네. 여기 저 서울대병원에 김영삼 전 대통령 빈소를 가서 있다 보니까 손학규 전 고문 때 정말 가만히 서 계신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은 서서 악수하는데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뭐 빈소 식당에 악수를 계속 하는 걸 보고 제가 이분이 뭐 언론상으로는 뭐 다시 토담집으로 돌아간다고 하지만 언젠가는 때가 되면 야권의 어떤 구원투수 노를 한다고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강하게 저는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장면을 봤어요. 그래서는 지금 결국 문안방연대가 되더라도 또 통합선대위를 꾸리더라도 손학규 정도의 야권을 상징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합리성과 예측 가능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끼지 않는다면은 선대위원장이나 여러 역할이 있겠습니다만은 내년 총선에서 야권은 상당히 어려울 거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 복귀할 거라고 보는 거죠. 총선 때 출마까지는 너무 출마는 나간 얘기겠지만 출마는 뛰기는 저는 할 거다. 출마는 손학규 고문이 생각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아닐 거고요. 선대위원장 정도 역할을 하면서 대선 게임에 자연스럽게 편입하는 그런 로드맵을 갖고 있을 겁니다. 네.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런 전망에 좀 동의하십니까? 1995년도 20년 전입니다. 20년 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계 은퇴하고 정계를 복귀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엔 그 시즌 2 같은데요. 그러니까 당시에 지방선거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 유세를 합니다. 유세를 하면서 네. 자연스럽게 정계 복귀를 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손학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서울에서 5일간 있으면서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났지 않습니까? 사실상 정치 활동을 재개한 거 아니냐 이런 정도의 생각이 들 정도로 적극적으로 사람도 만나고 뭐 기자분들도 만나고 이렇게 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본인 스스로 나서기는 어려울 겁니다. 어려운 상황인데 야권 지지자와 국민들이 당원들이 요청을 하는 상황이 올 거라고 봐요. 그런 상황이 오면은 자연스럽게 나서지 않겠느냐. 또 본인이 나서야만 총선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좀 해줘야
손학규 전 대표의 공간이 열리는 겁니다. 대선 때. 근데 총선 때 아무런 역할이 없이 그냥 지나가는 상황이 된다면 2017년 대선에 손학규 전 대표의 역할은 사실 찾기가 어렵습니다. 공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본인이 직접 출마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봐요. 없다고 보는데 선대위의 뭐 중요 직책을 맡아서 선거 유세 지원 활동은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뭐 야당 쪽이 워낙 지금 시끄러워서 저희가 주로 야당 얘기를 했는데 여당 얘기 잠깐만 하겠습니다. 여당은 지금 좀 조용한 편입니다. 사실 공천 룰 논란이 그 전에 있었는데 지금 이제 내용이 조금 잦아든 건데 어떻게 보세요? 뭐 공천룰 논쟁이 다시 정기국회 이후에는 그렇죠. 뭐 재점할 거다. 이미 보도했는데 물 밑에서 진행되는 걸 제가 좀 뭐 여의도에서 술 몇잔 하면서 이야기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쟁점이 그거 아닙니까? 공천 특별기구를 만드는데 그거를 이제 친박이 하느냐 비박이 차지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김무성 씨 쪽에서는 그 황진화 사무총장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저쪽에 이제 친박은 이주영 씨를 얘기했는데 지금 합의가 안 돼서 네. 중립지대 인물을 찾고 있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고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우선 당헌 당규상 보면 우선 추천제 그 규정이 있는데 그거를 과연 여성이나 장애인목 혹은 호남처럼 소외된 지역만 적용하냐 아니면 우리 새누리당의 안방인 대구, 경북, 경남까지 적용해서 공천을 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좀 친박 비박이 계속 지금 삿바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지금 쟁점은 뭐냐면 당헌 당규상으로 보면 당원과 국민의 그러한 그 의견 반영 비율을 5대5로 돼 있는데 국민 반영 비율을 좀 많이 높이자. 국민 공천 제치를 높여서 2대8이나 3대7까지 5대5에서 이런 논란을 가지고 지금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결국 뭐 해결은 되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아직 갈등이 좀 굉장히 첨예한 상태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친박 입장에서 보면 지금 현행대로 가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친박계 입장에서는 급할 게 없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김무성 대표나 비박계가 지금 현재 5대5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더 높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율을. 3대7이나 국민 그 여론조사 비율을 높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3대7 또는 8대2로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바꾸려고 하는 측에서 급한 상황이 됐어요. 지금 거꾸로. 그리고 그 예전에 김무성 대표의 어떤 당 장악력이나 이런 것이 지금 최근에 그 유승민 전 대표의 사퇴 이후로 일련의 과정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새누리당에 대한 그 영향력이나 장악력이 훨씬 강해졌거든요.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분란이 일어난다면 김무성 대표가 얼마만큼 자기 공간을 열어가려고 할 것이냐 이건데요. 지금 김무성 대표의 어떤 그 하는 태도나 상황으로 봤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 고개를 들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그 분란이 적을 가능성도 있다. 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12월 15일부터 선거구 확정이 아직은 뭐 공표가 안 됐습니다만은 결국 예비후보 등록이 되면서 많은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여의도에 아마 팽배할 텐데 결국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뭐 중간급 레벨들 뭐 중진 의원들이 나서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언젠가는 아마 적절한 시점에 대통령하고 김무성 대표가 독대를 하면서 조정을 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점이 곧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느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이 정도에서 짚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 박태우 연구교수 그리고 동국대 김철근 겸임교수 두 분과 얘기 나눴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